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소매업체의 실적 둔화와 경제지표 부진 속에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1% 하락한 2896.6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5% 낮은 2390.90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9% 높은 6121.2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달의 감소세가 상향 수정돼 월가의 소비 비관론을 완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5% 증가를 밑돈 것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4월 소매 판매는 0.3%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금융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한 것입니다. 에너지 물가가 1.1%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 이후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물은 전날보다 0.02% 상승한 배럴당 47달러 8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WTI 원유는 주간 기준으로 3.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었고 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와 또 물가 등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자,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팔자세 속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286포인트가 코스피 종가였고요. 코스닥도 0.59% 내린 64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월요일 시간입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경제 이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안과 또 개혁의 칼날 앞에 선 재벌들의 운명을 오늘 김 박사의 경제사전 시간에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에 재벌 개혁에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는 어떻고 재벌 개혁은 왜 필요한 건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경제계에 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재벌 개혁이라는 태풍인데요. 사실 현재 지금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어떤 보정 작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바로 세우기 이런 것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파급 효과 면에서는 엄청난 폭탄이에요. 우리 경제의 근본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재벌 개혁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그 총리 인준에 이어서 정부 개각까지 끝나고 나면 재벌 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재벌은 그 구조 어떻게 다르냐. 한두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재벌이라는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재벌이라는 CHABOL이라는 단어가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한국어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독특한 거다.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 재벌에서 유래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점령군으로 들어가면서 군산 복합체다 해서 이 재벌들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우리보다도 재벌 문제가 훨씬 덜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재벌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로 경제력이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재벌 쪽으로 경제의 힘, 돈, 자산, 자본, 부채, 이 모든 것들이 재벌 쪽에 편중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부모가 한 번 재벌이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불법 승계, 편법 승계 하면서 계속 확산되어가는 그런 한 번 재벌 가문이면 영원히 재벌 가문으로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의 대물림 이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지배 구조가 너무 후진적이어서 자그마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 경영권을 행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기업이 망하면 여러 기업이 동시에 망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대우그룹 같은 데가 한 기업이 망할 때 순환 출자 구조로 얽혀 있던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다 망했죠. 바로 그런 면에서 지배 구조가 우리 하나의 우리 기업의 큰 문제고 또 하나는 문어발 경영입니다. 문어가 발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문어요? 예. 문어가 옥토푸스 이제 발이 8개잖아요. 8개인지 10개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문어발 경영이라는데 문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문어발 경영은 한 기업이 보통 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의 수가 100개, 200개, 대규모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씩 되거든요. 그러면서 문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원을 한쪽에 몰아줌으로써 그래서 빠르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도 성장, 개발 단계에서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는 오히려 재벌 경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학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 재벌들의 이런 문어발식 구조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사회 정의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앞날에도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하도급 횡포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터전을 잃게 만들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부터 재벌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도 재벌 개혁을 상당히 세게 강조했죠. 그런 면에서 재벌 개혁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변수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또 경제 파급 효과 면에서는 엄청난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의 재벌 구조는 어떻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그 내용을 보면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사님? 네, 지배 구조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가버넌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있잖아요. 회사는 주식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상에는 주식을 51%를 안 가져도 아니 주식을 0.몇 % 갖고도 회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 주식 지분만큼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게 경제민주화인데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적은 지분으로서 큰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소액주주들은 소외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조리가 나온다. 이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단 순환 출자를 해소하라.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1단계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라는 겁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도 중간 단계고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갖고 그 회사를 지배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 바로 지배 구조는 자기 주인이, 주식 갖고 있는 주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로 가라. 이런데 현재 우리가 순환출자 구조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가기 위해는 너무 많은, 지금 현재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지주회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1997년에 우리가 이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IMF가 권고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SK라든지 5개 재벌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어요. 2003년, 4년에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허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기자.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 순환출자 구조하에 있는 것은 의결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때도요. 원래는 100%를 자기 자회사, 손자회사, 정손회사 100%씩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국적 기업 현실에서 지배주주들의 그 장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식이 적기 때문에 현행법상 20%만 가져도 자기 자회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지주회사로 인정을 해주고 각종 세제 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 지난번에 공약을 그런 게 30%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30%로 올려야 되니까 그만큼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측 주장인 논리는 뭐냐면 말로만 지주회사를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주식 지분을 많이 갖는 형태로 지주회사를 개편하라.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문제인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이 자사주가 의결권을 부활해서 재벌 총수들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그 재벌 총수들한테 도움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의결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것이 현재 지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예, 좀 계속 하나씩 풀어가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법규나 제도가 필요한지 좀 봐주세요. 예, 법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우선 크게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의 규정, 상법 개정도 지금 예고되어 있죠. 지난 4월 달에 상법 개정안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야 간의 반대로 정치적인 현안에 묻혀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지배구조 교섭에 가장 큰 것이 순환출자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순환출자라는 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서는 순환출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경제 현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제가 한 기업을 100원을 주고 그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100%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고 100원.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 회사가 B라는 회사를 A 회사 돈으로 B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두 회사를 장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A 회사 주식을 가지고 B 회사를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100원을 가지고 C 회사를 만든다고요? 그럼 C까지 만들었다가 그 C 회사가 다시 A 회사 주식을 삽니다.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 출자한 주식을 C 회사가 사주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뺑뺑뺑 돌면서 이 출자한 오너 입장에서는 새 회사를 사실상 다 지배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먹어도 됐죠.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회사에서 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연쇄 부도가 납니다. 예. 이것을 바로 막자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흔히 우리가 이제 경제검찰이라고 그러는데 예. 공정거래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환출자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순환출자를 계속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그래도 해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환출자로 나가 있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배당금만 타거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이제 1차적인 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자투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액주들이 한 주를 가지고 있건 두 주를 갖고 있는 전자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것을 상법을 통해서 강행 규정으로 만들겠다 이건데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액투표들이 나오지 않아주는 것이 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자기가 주식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뽑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사주 의결권을 자사주라는 게요. 자, A라는 기업이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주식을 사는 이유,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시중에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인데 자기가 만든 주식을 자기가 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사는 것은 그 자사주로 들어온 지분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가 자기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금지시키는 이런 등등의 법. 또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로 지금 현재 재벌 총수들이 각 그 재벌들의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을 자기 마음 맞는 코드의 사람들을 다 꼽아놓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의 회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중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하면 이사들을 한꺼번에 하나씩 예를 들어서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총무를 뽑는다 이랬을 때 투표를 다 따로 하면 지분을 51% 가진 사람이 모두 자기 의향에 맞는 사람을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뽑으면서 집중투표를 하면 소액주주들도 자기 표를 한 곳에 모으면 적어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소액주주 대표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 등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의 제도와 법규의 지금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어떤 법규나 제도가 필요한데 이 같은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벌개혁의 총대를 매게 될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누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요. 미국 기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세청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FTC입니다. 예. 페더럴 커미트라는 페어 트레이드 커미트라는 곳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떴다 그러면 우는 아기도 멈춘다는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나야 애들이 울음을 멈추는데 그만큼 무서운 곳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캠프에서 뛰었던 여러 사람이 논의가 되고 있죠. 무슨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 김상조 교수는 서울대학에서만 공부한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순수 국내파예요. 한평생을 참여연대나 이런 데 하면서 재벌 개혁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죠. 그다음에 건국대학의 최정표 교수 이분도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꾸준히 활약을 해왔고요. 19대 국회의원이었고 20대 4.13 총선에서는 떨어졌습니다만은 홍종학 전 의원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 주변에서 이 재벌 개혁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재벌 개혁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한국적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이 반대를 뚫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간다는 게 또 일설에서는 재벌 개혁을 한다 그러면 좌파 빨갱이다 하는 이런 비난도 퍼붓고 이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어렵게 소신을 지켜온 이런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맡는다면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장하성 교수 이분이 유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재벌 개혁 문제, 구조 개혁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에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정치인 중에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예.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했던 안철수 캠프에서 공동정부 만들었다는 그분의 여러 가지 너무 오락가락 철새처럼 많이 오가서 정치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이나 재벌개혁에 대한 철학은 그분도 대단히 일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예.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도 부활이 된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조사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조사국이란다 문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조사를 해서 어떤
지배력 남용을 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문호발 경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그때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국을 부활하겠다. 부활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이 그만큼 상당히 강력해지겠죠. 현재 지금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발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전속 고발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번 법에서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전남지사, 경북지사 이런 분에도 고발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것을 공정거래위원장만 고발할 수 있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 공정거래위원장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먹으면 그 재벌 개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장 사태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 앞장에 서서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그런 혐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퇴임 후에는 재벌 그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사장을 하면서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되는 거죠.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위의 힘도 키워주되 공정거래위 공무원들은 당분간 적어도 10년간 해당 재벌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런 법도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재벌 개혁의 총대를 매게 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어떤 인물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초강경 재벌 개혁안에 재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쭤보세요. 예, 재계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태산 같죠. 그러니까 뭐 모든 개혁은 이 개혁이라는 게 껍데기를 뒤바꾼다는 얘기예요. 사람 살갗을 벗겨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중국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온 인류의 가장 극악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람 껍데기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것을 그 능지처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은 껍데기를 벗기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재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배 구조가 양호한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 재벌 개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망한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개혁은 기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재벌 개혁과 기업 개혁은 좀 차원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재벌 개혁을 하고 나면 그 기업들도 결국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재벌 개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정경유착을 할 수밖에 없고 정경유착의 그 끝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당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그 정경유착의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낙후한 재벌 구조 때문에 생기거든요. 재벌들 보고 돈을 내라. 정경련이 돈을 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벌 개혁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런 재벌 총수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재벌 개혁 그 자체와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뭐 따로 가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든지 또 정부가 한쪽에서 법을 바꾸고 재벌 개혁을 해 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최순실 사태에 그 문제가 됐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던 그 안건들이 이러한 새로운 재벌 개혁의 흐름과 저촉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경우에 재벌들에 대한 여론이 좀 나빠질 것 같지 않는 생각입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벌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재벌 낙후 구조 하에서의
같이 희생자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재벌 개혁이 된다고 해서 이번 수사에서 이분들이 특별히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재벌 개혁 공약은 내걸었었는데 사실 누구 하나 성공했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재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네, 우선 재벌 개혁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선조에도 정도전의 개혁이 있었고 또 중종 반정 때 조광조의 개혁이 있었습니다만은 개혁이 그리 성공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개혁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진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처음부터 재벌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공약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재벌 개혁이란 말이 아름다우니까 재벌 개혁하는 것처럼 하고 행세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재벌 개혁은 아니하고 노동 개혁만 했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재벌들의 조직적 집단적 반발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진 계층은 어차피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지배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정경련을 위주로 한 강력한 반발, 그다음에 또 보수 우파적인 그런 정경련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언론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의 조직적인 반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정말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짜 철학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말로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왜 재벌 개혁을 하는지를 몰랐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적인 지지가 없으면 재벌 개혁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랜 보수 정부의 세뇌에 의해서 재벌 개혁 이꼬를 좌파다 이런 이미지가 오래 박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그래서 재벌 개혁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왜 필요하냐, 재벌들도 왜 필요하냐, 이런 국민 경제 교육 이런 게 대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립니다만은 재벌 개혁 전도사 10만 양병을 해야 되겠다. 정부 스스로만의 개혁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예, 재벌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정말 살갗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고통과 변혁이 수반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증시에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향이십니까? 양측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다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국제시장에서 월가에서 한국 증시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PER 지수로 볼 때 주가 수익 비율로 볼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게 20이 채 안 되잖아요. 애플은 30이 넘었거든요. 애플이 삼성보다도 그렇게 우수한 기업이 아닌데 애플의 주가는 삼성의 거의 60%, 70% 더 높습니다. 수익에 비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페이버를 줄 수 없다. 비싸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순환 축자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하면 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재벌 개혁을 잘하면 주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주가 올라가는 요인은 자, 지배 구조 개선을 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잖아요. SK를 비롯한 LG 5개 회사의 지난 10여 년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마다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주가가 왜 오르냐.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는요. 자기 주식을 좀 더 많이 사서 그 회사를 장악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주식을 많이 사면 그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재벌 개혁은 증시에 플러스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 폭락 요인도 동시에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그 재벌들이 그것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역량이 힘이
자금 조달의 역량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재벌을 너무 손을 보면 기업이 죽는다. 그리고 중국 교사로 교각사루다. 뭐냐면 소 뿔이 잘못됐다고 뿔을 위치를 바꾸면 뿔 고치다가 소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실존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재벌 개혁에도 막강한 힘도 필요하지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살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바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만 이런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표 재벌 개혁 그게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언제 나오느냐. 그것이 주식의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느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느냐, 또는 그것이 우리 수출 경제, 또는 우리 경제 GDP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을 따로따로 계량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벌 개혁이 주가에 좋든 나쁘든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 개혁발 주가 파동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안과 이 개혁안의 칼날 앞에 선 재벌들의 운명 또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오늘의 시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들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난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종목들 추천주들의 수익률을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4월 10일에 주셨던 동부하이텍은 5%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밖에 8%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만 제가 언급을 해드릴까요? 전 종목 수익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8.5%, 4월 19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이 8%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4월 19일에 주셨던 더존 비조온이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2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S-오일 역시 10% 이상의 수익률, 또 한국종합기술도 11%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예,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가 매수가 대비해서 3.1%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대표님, 지난 종목들 중에서 혹시 오늘 리뷰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예, 먼저 리뷰 앞서 지난주 장중 목표가 달성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날 추천드린 S-오일과 4월 8일 추천드린 종목 FNF는 5월 11일 장중 목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달성하면 물량을 80%에서 90% 출소 후 나머지는 본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이지만 또 갖고 있는 10%에서 20%도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축소하면서 끝까지 단 한 줄에도 갖고 가는 전략을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리뷰할 종목 동부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 종목코드 000990. 이 종목은 4월 10일 추천드린 종목 동부하이텍은 현재 매수가 대비 5.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속 상승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목표가 도달시 80%에서 90% 축소 후 홀딩하는 전략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10%에서 20%에도 조금씩 축소하면서 단 한 줄에도 본절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 종목코드 000060. 이 종목도 4월 18일 날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 지금 8.5%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최근 동반하여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되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2주 신고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서워서 팔지 마시고요. 일반 개인들은 그런 거를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메리츠 화재가처럼 52주 신고가 갱신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갖고 가는 전략을 해보시면은 매매 패턴이 반드시 바뀌실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목표가 도달 시 80%에서 90% 축소 후 지속 본자 잡고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메리츠 화재를 비롯해서 최근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종목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항생지수, 오늘은 상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상방. 자, 항생지수는 25,129를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25,129가 깨지면 25,046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뭐 반등은 있지만 큰 상승은 아직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횡보 하방으로 오늘은 봐주시고요. 자, 국제유가는 48.162 저항시 하방 매도뷰를 봐주시고요. 혹시나 48.16이 돌파될 때 48.50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를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는 1231.62 저항시 하방뷰 매도입니다. 매도를 봐주시고 혹시나 1231.62 돌파시 1250.5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하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방. 자, 지수는 1.09585 저항시 하방입니다. 하방. 혹시나 1.09585가 돌파시는 1.09700 부근에서 매도뷰 하방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수는 2384.50 지지시 상방. 혹시나 2384.50이 깨지면 2379.75 부근에서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황 점검해봤고요.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시황 점검과 함께 필살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개별 종목 또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지수와 선물 지수를 보면서 개별 종목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2294.99포인트 저항시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294.99가 돌파시 개별 종목 상승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2313.24까지 돌파가 될 겁니다. 혹시나 거기서 이제 계속 눌리거나 저항이 된다고 하면은 목표가 도달되는 종목들은 또 물량을 계속 축소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개별 종목 수익이 나는 종목도 물량 축소를 하면서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지수로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301.35포인트 저항시 하방입니다. 매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301.35가 돌파되면은 303.65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별 종목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상승하는 게 좋으니까는 그 지수에 맞춰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살 종목, 자, 사모개발입니다. 사모개발 종목 코드는 010960. 자, 이 종목은 8개 계열사를 비롯한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최근 신규 수주를 통해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지속 상승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원입니다.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반드시 목표가 도달되는 종목은 20%, 10%를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물량도 조금씩 축소하면서 1%가 남을 때까지 갖고 가면서 본절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의 필살 종목은 3호 개발이었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보실 수 있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있고요.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헤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어제는 봄바람이 강해 종일 선선하게 느껴졌죠. 월요일인 오늘 포근하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2도, 대구 23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봄바람이 점차 약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로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유용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과 충북 북부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20도, 울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2도, 부산과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